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차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에게 발레리스가 공연했던 또 하나의 전설적인 발레 셰헤라자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랍의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를 다룬 셰헤라자데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동명의 교향시 셰헤라자데에 기초하여 안무가 미하일 포킨에 의해 창작된 발레리스의 또 하나의 대표작입니다. 불세보다 열흘 앞서 공연된 셰헤라자데는 음악과 춤, 의상과 무대에 넘쳐 흐르는 오리엔탈리즘의 정조로 인해 역시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셰헤라자데는 전설적인 무용수 바칠라프 니진스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파리 패션과 사교계의 오리엔탈 스타일의 대유행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관능적이지만 비극적이고 잔인한 사랑의 이야기 셰헤라자데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발레리스의 첫 시즌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디아길레프는 두 번째 시즌을 구상하다가 평소에 좋아하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시 셰헤라자데를 듣고 발레의 영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를 열렬히 숭배했던 디아길레프는 이 구상을 발레리스의 예술가들에게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신속한 반응을 보였던 이는 알렉산드르 베누아였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음악에 맞추어 리브레토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음악에서 표현된 이야기와 발레의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셰헤라자데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여주인공인 셰헤라자데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작품으로 대부분 항해에서 일어난 모험 장면들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레에서는 교향시가 묘사하는 바다의 주제 대신에 다른 것이 선택되었던 것이죠. 즉, 발레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정한 왕비를 죽이게 되고 회의와 갈등에 빠져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된 샤리아르 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비평가들의 이야기로는 아마도 리브레토를 만든 베누아가 셰헤라자데라는 이름에서 하렘, 그리고 거기에 사는 왕과 비빈들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또한 왕과 왕비, 왕비의 연인이라는 삼각관계, 사랑과 질투, 분노에 관한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발레의 주제로 더 적합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아길레프와 베누아는 음악이 묘사하는 바다와 모험의 주제 대신에 아라비안 나이트 서문에 나오는 샤리아르 왕과 그의 형제 그리고 왕비에 관한 이야기를 줄거리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셰헤라자데가 파리 관객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보다 넘쳐나는 동양적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세에서의 러시아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랍의 동양적 세계의 정조가 파리 문학계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한 동양성의 분위기는 첫째로 남녀 주역 무용수들, 동물적으로 관능적이며 매력에 넘치는 황금노예의 역을 맡은 발레리스의 전설적인 발레리노 바칠라프 니진스키, 그리고 외로움에 지쳐 젊고 정열적인 노예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왕비 조베이다 역을 맡은 이다 루빈슈테인의 춤에 의해 창출되었습니다. 두 무용수는 동방의 이야기 속에 거칠고 충동적이지만 자연스러운, 그리고 야만적이고 원초적이지만 생명력 넘치는 몸의 미학을 담아낸 안무가 포킨의 의도를 완벽하게 실현해 주었습니다. 포킨은 회고록에서 니진스키와 루빈슈테인을 칭찬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니진스키는 반인반수. 그는 엄청난 거리를 부드럽게 뛰어넘는 고양이 혹은 힘이 남아돌아 도약할 준비를 하며 다리를 고르는 코를 벌렁거리는 에너지 넘치는 표범 같았다. 포킨은 여주인공 조베이다의 절망과 환희, 사랑과 고통을 자연스럽고 압축적인 몸짓으로 그야말로 생생하게 표현한 이다 루빈슈테인의 춤이 자신이 발레 개혁을 위해 생각한 새로운 자유로운 춤을 추원했다고 격찬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경제적이고 최소한의 수단으로 큰 힘의 인상을 얻어냈다. 한 번의 자세, 한 번의 몸짓, 한 번의 고갯짓으로 모든 것이 표현되었다. 자, 여러분 이 화려한 의상과 무대가 보이시나요? 화가 레프 박스트가 맡은 의상과 무대는
니진스키와 루빈슈테인의 춤만큼이나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스트가 디자인한 의상은 고전 발레의 튀튀와는 전혀 달랐죠. 박스트는 이사도라 덩컨이 즐겨 입었던 튜닉이나 몸에 꼭 맞는 바디 스타킹을 특히 좋아했고, 무용수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커팅으로 무용수의 몸을 아슬아슬하게 보여주는 의상을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보석, 베일, 깃털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해서 무용수의 움직임을 반복하거나 확장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하렘의 몽환적이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을 뿐 아니라 안무가 포킨이 의도했던 춤의 즉흥성과 자연스러움에 크게 기여했던 의상들로 박스트는 모델이 아니라 움직임의 옷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의상이죠? 이처럼 화려했던 박스트의 무대는 결코 춤의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발레 쉐헤라자데의 가장 큰 매혹은 박스트가 만들어낸 원색적이고 대담한 색채가 넘쳐나는 회화적 무대 미술이 창조해낸 동양적 환상이었다고도 합니다. 새롭고 예기치 않았던 가치들을 창조해내는 유럽인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색채 조합은 쉐헤라자데의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동양성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색의 튀튀를 입은 무용수가 우아한 춤을 추는 쥐젤과 같은 무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색채들이 관객의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오렌지색과 에메랄드색의 거친 조화는 발레리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미래의 색채 조합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박스트의 무대에 대해 한 비평가는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고상한 취향을 가진 파리 사람들은 아연실색했다. 색채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에메랄드와 인디고, 제라늄, 표범무늬와 뱀비늘, 검정색, 장미색, 주홍색, 의기양양한 오렌지색 등이 제각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이것은 조화 속의 외침이었다. 마치 가능한 최대한 팽팽히 맞서 긴장하는 색채의 바쿠스 축제라고 할 수 있었다. 나른하고 몽환적이고 비밀스러운 하렘의 분위기를 연출한 박스트의 의상과 무대는 극장을 넘어 파리 문화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리의 패션계에서는 동양풍이 일대 유행하였고, 폴 부아레와 칼로 쉐르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박스트의 스케치로부터 영감을 받은 의상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실내 장식과 광고 등에서도 동양풍의 유행이 일어났고, 심지어 사교계 파티에서도 동양풍의 의상을 입고 파티를 동양풍으로 연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쉐헤라자데 의상이 얼마나 인상적인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로운 설화적 환상을 묘사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음악, 포킨의 자연스럽고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안무, 예사롭지 않은 동양적 실루엣과 선을 그려낸 이다 루빈슈테인과 반인반수처럼 관능성을 표현해낸 니진스키의 춤, 그리고 동양적 환상을 한 폭의 회화처럼 구현한 박스트의 무대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 쉐헤라자데의 이국적인 동양성은 다시 한번 유럽의 폭발적인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야길레프와 발레리스의 연이은 대성공을 가져다준 쉐헤라자데는 떠들썩한 명성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일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들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하나가 여주인공 조베이다 역을 춘 발레리나 이다 루빈슈테인에 관한 것입니다. 루빈슈테인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발레리나는 아니었지만 배역에 어울리는 독특한 외모와 체격을 가진 덕분에 조베이다 역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그녀는 정규 발레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키는 그녀의 기술적 약점이 덜 드러나고 체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내는 안무, 즉 움직임의 선적 느낌을 주로 이용하도록 안무를 했고, 이러한 포킨의 의도는 적중했던 것입니다. 이다 루빈슈테인은 앞선 작품 클레오파트라에 이어서 쉐헤라자데의 주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발레리나는 여러모로 안나 파블로바나 타마라 카르사비나 등과는 달랐습니다. 루빈슈테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녀는 자신의 특이하고 이국적인 스타일을 대담하게 드러냈고,
심지어 검은 표범을 키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어떠신가요? 루빈슈테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소파에 누드로 누워있는 이다 루빈슈테인을 그린 세로프의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 셰헤라자데 이후 루빈슈테인은 야길레프와의 불화로 인해서 더 이상 발르리스의 무용수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연이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가졌던 이다 루빈슈테인을 발르리스의 상징적인 무용수로 기억되게 한 데는 세로프의 이 그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발르리스 시대에는 저작권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썽이 하나 생겼었죠. 야길레프와 발르리스 팀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음악을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발레가 파리에서 성공을 거두자 이처럼 자의적으로 음악을 이용한 것에 대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미망인은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요즘이라면 결과는 뻔한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이에 야길레프는 발레가 대성공을 거두었음을 들어 변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야길레프와 발르리스는 부당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작권 관념이 모호한 탓에 창작자들은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양시 셰헤라자데와 발레 셰헤라자데의 관계는 위대한 예술작품은 창작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발레 셰헤라자데를 비롯한 발르리스의 발레들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발레 작품에,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 장르의 예술 창작물에 영원한 영감으로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이제 긴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겨울밤에 이 셰헤라자데의 몽환적인 꿈세계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